다시 돌아왔습니다. 4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부에서는요, 교수님들께서 지도 학생이시고 연구원이신 선생님들께 직접 질문을 해주실 거고요. 네, 여기서 좀 더 깊은 얘기들이 좀 진행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먼저 협회에서 네, 김하연 선생님한테 질문하실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질문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로봇산업협회 김한별 주임입니다. 저 김하연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덴마크는 무엇보다 협동 로봇으로 많이 유명한 국가인데요. 특히 이번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블루오션 로보틱스라는 기업의 경우에는 방역이나 또 소독 로봇으로 많이 유명해지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하연 선생님 같은 경우에 현지에서 체감하는 협동 로봇 관련된 수요라든지 산업 전망이 어떠한 것 같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길쭉한 병실 소독하는 EVD 로봇을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그 블루오션 로봇은 헬스케어 분야이고, 저는 이제 산업 스마트 팩토리 분야의 협동 로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소속한 디파트먼트의 이름 매터리얼 프로덕션에서 볼 수 있듯이, 여기는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프로덕션 라인, 생산 라인의 발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이것에 관련된 로보틱스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로봇 8에 대해서만, 그래서 UR5 로봇만 가지고 연구를 했었는데요. 산업 현장을 계속 제가 체험하고 보다 보니 보다 적극적인 쓰임새를 고려해서 미아 로봇과 연결한 이동성을 추가한 모바일 로봇 암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계속 이제 질문이 오갈 거니까요.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또 질문 드리도록 하고요. 장 교수님께서 김원석 연구원께 질문하실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예. 원석 씨가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질병 예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로봇 개발을 연구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아마 비전문가들, 일반인들이 의아해 하실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아시다시피 질병 예측을 위해서는 다양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용해 봤을 텐데, 잘 알다시피 AI 알고리즘은 로봇의 두뇌가 신호를 받아들이거나 정보를 인지하고 해석하고 반응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죠. 이러한 알고리즘 중에서 인간이 생체 신호를 처리하는 방식이나 또 다른 생물학적 원리를 모방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있겠죠.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원석 씨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하거나 좀 예를 좀 들어줄 수 있을까요? 네네. 여기 와서 이제 질병과 관련된 데이터들이나 이제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역시 인간의 그 신경세포인 뉴런의 동작 원리에 기초해서 인공적으로 구축한 그 신경망인 뉴럴 네트워크 기반으로 한 AI 모델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경세포들이 모여서 신경망을 이루어서 전기 신호에 의해서 이렇게 입력과 출력이 저희 머리에서 나타나듯이, 그래서 이러한 인공 뉴런들을 층층이 쌓아서 인공 신경망을 구성한 다음에 그걸 인간의 뇌를 모방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입력과 출력을 잘 내보낼 수 있도록 만든 게 이제 인공 신경망인데요.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발전시킨 모델들을 이용해서 요즘에는 거의 안 쓰이는 곳이 없을 정도로 뭐 요즘 유행하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보시는 뭐 유튜브 영상에 뭐 영상 추천하는 알고리즘이라든지, 그런 모든 분야에 쓰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인간을 모방한 그런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저도 좀 관심이 많아서 찾아본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뉴런의 어떤 동작 원리 말고도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그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존처럼 각 인공 뉴런이 완전히 연결된 게 아니라 실제 생물의 뇌처럼 연관된 동작을 하는 뉴런끼리만 연결되어 있는 신경망인데요. 그리고 기존에는 인공 뉴런은 실수값을 출력했었는데, 이런 지금 새로 말씀드린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는 이름에서처럼 시간에 따라서 스파이크의 발생 여부를 나타내는 그 0과 1의 값을 출력하는 그런 실수값이 아닌 특징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존처럼 신경망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아도 시간의 어떤 종속적인 그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좀 더 유용한 네트워크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라든지 아니면 동물의 뭐 로봇도 마찬가지 되지만, 그런
자연에서 많은 배움을 얻어서 이렇게 연구들이 새로 진행되고 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브로드 인스티튜트의 조영훈 박사, 우리 조 박사 그룹의 연구 분야 중에 하나인 뭐죠? 단세포 유전학 분야에도 그 향후에 로봇 기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저희 연구실에서, 조영 박사님 연구실에서 관심 있어 하는 주제가 어떻게 하면 이런 대량의 생의학 데이터를 분석할 때 생기는 어떤 계산적인 문제를 머신러닝 혹은 인공지능 혹은 수학적 지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로봇 기술과는 데이터만 다르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하는 문제는 알고리즘은 비슷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김하은 연구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로봇 기술에 사용되는 강화학습이라든지 아니면 로봇으로 얻어지는 데이터 분석에 사용되는 효율적 알고리즘 등을 이용해서 이제 유전 데이터나 생의학 데이터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바이오 데이터를 분석할 때 힘든 부분을 개선했던 점을 역으로 로봇에 적용할 수도 있는, 그래서 상호 다 적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협회 김한별 주임님 추가 질문하실 거 있다고 신호를 주셨는데요. 김하연 네. 선생님한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하연 연구원님께서 계신 올보르 대학 로보틱스 랩에서 로봇이 새로 들어왔다고 들었는데요. 이 새로 도입된 로봇이 모바일 분야라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로봇인지 또 기존의 모바일 로봇과 구별되는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프랭카 로봇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이 로봇을 펀딩을 받아서 세 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로봇이 이제 처음 랩에 도착했던 날이 저희 사이먼 교수님 휴가셨는데, 교수님이 그거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가서 직접 조립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조립하시는 걸 제가 이게 너무 재밌어서 영상을 찍은 내용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너무 신나하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UR5 같은 로봇이 기존에 가장 대세였던 이제 로보남 분야의 로봇인데요. 그것을 6DOF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도가 6개인데 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관절, 즉 조인트가 6개여서 6가지 다른 파트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로봇입니다. 근데 이게 프랭카 에미카 같은 경우는 자유도가 1개가 더 늘어서 이제 7개가 됐습니다. 그만큼 더 움직이기가 쉬운 로봇이 됐고, 이전에 6개가 자유도던 로봇에 비해서 하나 더 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봇이 움직일 수 있는 그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되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부드럽게 움직이고, 이 같은 경우는 짚는 부분을 그리퍼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손의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이 베컴 그리퍼, 진공 그리퍼, 그리고 짚는 이 두 손가락 그리퍼가 아예 로봇에 딸려서 왔어요. 그래서 훨씬 더 이전에 비해서 유연하게 뭔가 물건을 짚거나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플러스가 됐고요. 그리고 웹 인터페이스가 아예 세팅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이전에는 프로그램을 세팅을 하던 아니면 UI를 새로 조작을 하거나 이렇게 뭔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뭐 핸드폰으로 조작하는 것처럼 너무 쉽게 조작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고 또 사용도가 높은 로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한재권 교수님, 민 연구원님께 질문하실 게 있다고요? 네. 민준 학생이요. 로멜라에서 연구하던 로봇과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하던 로봇을 좀 접목을 시키더라고요. 특히 저희 로봇, 저희 휴머노이드 로봇인 앨리스가 있었는데, 이 앨리스에다가 로멜라에서 연구 중인 사족 보행 로봇 기술을 접목을 시켰어요. 그래서 새로운 보행 패턴을 만들어내고 시뮬레이션으로 논문도 내고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저런 생각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서 이런 영감을 얻었을까? 이런 부분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로멜라에 있을 당시에 저를 지도해 주신 박사님이 계신데요. 안민성 박사님이 계십니다. 네, 안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로멜라에서 이제 로보컵을 위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의 팀장님으로 계신데요. 저희가 있을 당시에 한창 로보컵을 준비하기 위한 시작 단계였어가지고 저희 연구실도 로보컵을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로보컵은 그 로봇들의 대회예요. 그 로봇 축구 대회입니다. 인간에게 월드컵이 있다면 로봇들에게는 로보컵이라는 세계 최고의 로봇 대회가 있습니다. 이제 휴머노이드 로보컵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석사 과정의 학생이어서 이제 많이 알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박사님께 많은 것들을 여쭤봤었는데, 이제 박사님께서 몇 가지 논문들과 책을 많이 추천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그러는 와중에 저희 연구실은 이제 앨리스라는 로봇이 있었고, 이제 그쪽 연구실은 찰리 등 알프레드라는 로봇 등 이제 다양한 2족이랑 4족, 뭐 6족까지, 6족 보행 로봇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안민성 박사님은 2족 보행 말고 4족 보행 로봇이나 다른 다관절 로봇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보행을 한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적용을 똑같이 해보는 건 어떠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된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이런 서로 다른 연구실에서 개발 기본 기초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서로 다른 배경과 지식을 가지고 개발을 시작했지만 이런 배경의 차이가 서로 다른 팀에게는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 과제가 되게 좋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교수님 추가 질문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네네네. 그러게요. 그 다른 문화, 다른 배경이 이렇게 접목됐을 때 나타나는 그 힘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그 거미 같이 생긴 로봇을 만들어요. 그 로멜라에서는. 저도 이제 그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옆에서 봤을 테니까 그 보행법을 보면은 굉장히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한단 말이죠. 이런 거 좀 특이한 거를 그러면은 파악을 하고 오셨나요?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또 그 이외에 다른 색다른 로봇이 있다면 어떤 로봇이 있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네, 로멜라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다양한 로봇들을 개발 중에 있는데요. 이제 말씀해주신 거미형 로봇은 아마 4족 로봇인 알프레드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이제 알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4족 보행 로봇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모션들 걷거나 이제 어디를 장애물을 넣는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모션들은 다 수행할 수 있으며, 그리고 추가적으로 2족으로 서 있을 수도 있다는 되게 큰 장점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4족 보행 또는 6족 보행 같이 되게 다리가 많은 다관절 로봇의 경우에는 이제 다리가 바닥을 짚는 면적이 3다리 이상이 바닥에 닿아야지 안정적으로 이제 서 있을 수 있다라는 조건을 되게 가지게 되는데요. 서포트 폴리건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와 면적이 닿는 부분을 서포트 폴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서포트 폴리건이 크면 클수록 더 안정적이게 될 수 있는데요. 이제 4족 보행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건을 짚고 들 수 있다면 2개의 다리는 결국엔 물체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공중에 떠 있는 상태고, 결국에 바닥에 남는 다리는 2개밖에 안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서포트 폴리건이 되게 점 형식으로 직선으로 나오기 때문에 서 있기 되게 힘든 구조인데요. 알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 다리가 4개임에도 불구하고 두 다리를 물체를 들고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로멜라 같은 경우에는 4족뿐만 아니라 2족 보행도 동시에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 같은데요. 저도 정확하게 어떤 방법을 써서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로멜라 자체가 2족 보행을 같이 공동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되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독특한 로봇들이 많은데요. 2족 보행 로봇에서는 로봇 나비나 천장을 걸 수 있는 발루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이제 나비라는 로봇 같은 경우에는 2족 보행 로봇인데, 흔히들 생각하시는 앞으로 걷는 로봇이 아니라 꽃게처럼 옆으로 걷는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모터가 달린 로봇이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는 게 생각을 해보면 꽃게 형상처럼 되게 옆으로 걷는 게 되게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꽃게처럼 옆으로 걷는 로봇 나비라든가 아니면 발로 같은 경우에는 천장을 걷는 로봇인데요. 이제 로멜라에서는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로봇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역설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안 넘어질 수 있는가가 아니라 아예 넘어지지 않는 로봇을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에서 이제 헬륨 가스를 통해서 천장으로 로봇을 띄운 다음에 다리를 거꾸로 부착을 해서 이제 천장을 걷는 로봇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게 뭔가 어려운 문제들을 되게 단순하게 쉽게 풀어나가는 그런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재밌네요. 네, 얘기가 많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AI를 시작하기 전에 한 35년, 40년 전이죠. 미국에서 했을 때 기억나는 게 있나. 아까 넘어지는 로봇 아까 얘기했는데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오하이오 주립대학이었는데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수천억을 투자해서 처음으로 80년대 초니까 처음으로 걷는 로봇, 군사용이든 뭐든 했는데 시연을 한다고 온 매스컴이 난리 났어요. 그래서 딱 시작했는데 2초 만에 넘어졌거든요. 그게 얼마나 휴머노이드 이게 만든다는 게 이 생체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의 뭐랄까 각각의 세포들이 서로 합쳐가지고 전체가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움직인다는 게 굉장히 정말 어려운 나는 AI 알고리즘 전공이지만은 참 어려운 우리의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진화의 어떤 결론인데 이제 우리가 두뇌 쪽은 MIT나 하버드 또는 존스 홉킨스나 앞으로는 스탠포드하고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많이 하면 하는데 인간처럼 걷고 인간처럼 활동할 수 있는 생체적인 것까지를 들어가고 그리고 또 걷고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연구 쪽은 어디 좀 버클리에서 좀 많이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정말 어려운 질문을 제가 지금 던졌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사실 어디가 있고 몇 군데의 연구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요. 저도 사실 정확히 숫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족보행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아직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수님께서 되게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신, 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 같은데, 다른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내리는 이족보행 로봇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로보컵이라든가 이런 데 팀으로 참여하는 연구소들은 다 같이 공동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로보컵 같은 게 쉽게 말씀드려서 로보컵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이제 로봇이 자체적으로 꼴대가 어디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되고 꼴대가 있으면은 장애물이 뭐가 있고 아니면 봉은 어디에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판단을 해서 제 어느 방향으로 차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하면은 더 유리한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이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로보컵에 참가하는 팀들 이나 뭐 그런 쪽 연구소들이 되게 그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연구소들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질문이 너무 민인중 학생한테 너무 동떨어지고 멀어서라서 꼭 답을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인공지능 로봇 세상이 올 거라고 이제까지 가지 않았던 세상이 올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다 코로나까지 비대면까지 덮치니까 훨씬 더 실감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환경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세상이 왔을 때 우리는 되게 궁극적으로 요 근래 내가 생각해 본 거예요. 궁극적으로 생존이라는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렇게 사람처럼 걷고 사람처럼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스스로 생존한다는 그 목표가 언젠가는 또 중요한 이슈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당장 연구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우리가 바이러스 하나 그것도
해결하기도 힘든 그렇게 어려운 건데 그거 자체를 정보를 다 분석하는 날이 오고 또 휴머노이드처럼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날아갈 수도 있겠죠 언젠가는.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생체가 가장 어려운 게 뭐죠? 전기 필요 없잖아요.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해요. 우리 대부분의 활동이 우리 하고 있는 것들이 살아남기 위한 먹고 소화시키고 그것이 또 뭐 바이러스 들어오면 채취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가장 핫한 이슈가 언젠간 될 거라고 그냥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한번 던진 것이지 구체적인 답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네, 이경준 팀장님 질문하실 거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MIT 쪽에서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김원석 연구원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 MIT에서 여러 가지 로봇 쪽으로 도전해서 의미 있는 성과들은 있었다고 봐요. 근데 최근에 그 소셜 로봇을 하셨던 신시어 브리즈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로드니 브룩스 교수님이 했던 협동 로봇도 이런 몇 가지가 이제 잘 안 되면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실패한 사례로 꼽기도 하는데 또 이제 로봇계에서는 그런 도전조차도 의미 있다고 보는 경향도 있거든요. 근데 MIT 내부에서는 그런 도전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 김원석 연구원님이 MIT 내부의 그런 랩실 분위기랑 한국의 어떤 랩실 분위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 네. 제가 근데 로봇과 완전 밀접하게 MIT 연구실에서 일하고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일단 전반적인 그 MIT나 뭐 하버드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의 느낌이랑 그 한국에서 연구했던 제 경험 바탕으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한국에서 제가 연구했을 때 받았던 어떤 느낌은 약간 이게 좀 문제 소지가 될 수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연구 과제가 이제 생기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그 목표치를 설정하게 되고 그 목표치를 약간 맞춰 나가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과정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진짜 하고 싶은 연구라든지 아니면 진짜로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게 목표가 안 되더라도 다른 걸로 이렇게 피벗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기서 멈춰버리고 그냥 여기서 그냥 논문 쓰자 아니면 여기서 그냥 스컬을 내자 이런 식으로 됐던 그 경험이나 아니면 뭐 사례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여기 MIT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진짜 자기가 그 연구실이 하고 싶은 연구 아니면은 진짜로 새로운 연구, 진짜가 그 논문을 위한 연구가 아니라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한다는 점이 되게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많이 배웠습니다. 네, 한 교수님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그러면 저는 하연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볼까요? 저희도 그 강화학습을 좀 많이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족 보행에 있어서 보행 패턴을 만드는 것을 그 어떤 수학적인 알고리즘이 아니라 인간처럼 경험적으로 실패와 성공을 거듭해서 환경으로부터 배우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광학습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 덴마크, 특히 협동 로봇을 만들어낸 본고장에서 더 활발한 연구가 있을 거라고 나름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연 선생님이 하고 있는 강화학습에 어떠한 건지 구체적인 예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 인바이러먼트는 어떻고 액션은 어떻고 여기서 어떤 변수를 학습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조금만 더 디테일한 거를 소개시켜주면 저희 연구원들이 뭔가 좀 영감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다루고 있는 현재 로봇이 두 가지다 보니까 이제 로봇암과 UR5와 그리고 미아 로봇을 조금 나눠서 이제 강화학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강화학습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로봇이 알아서 경험을 학습하고 거기에서 잘한 것에 대해서는 플러스 점수를 주고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점수를 줘서 점점점 플러스 점수가 쌓이는 쪽으로 로봇이 이제 알아서 습득을 하고 지식을 쌓아나가고 훈련하게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로봇 8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학습을 했냐면 베컨 그리퍼와 그리고 이제 투핑거 그리퍼를 둘 다 이용을 해서 강화 학습 훈련을 했는데요. 이미지를 인식을 할 때 레이어 단위로 이미지를 인식을 하고 또 클라우드 이미지를 받아와서 여기서 이제 그리퍼가 로봇 근처에 그 오브젝트, 그러니까 물체 근처에 가게 되면은 플러스 점수를 주고 물체에서 떨어진 곳을 자꾸 이렇게 시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점수를 줘서 그 로봇이 움직이는 범위를 좁히는 과정, 이 과정이 1차적으로 있었고 그 과정 그 다음에서는 집었을 때 플러스 점수를 주고 놓쳤을 때 마이너스 점수를 줘서 계속해서 물체를 집는 것을 성공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로봇팔 같은 경우 강화 학습을 했고요. 이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그 수단으로 카메라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이미지 데이터 정보를 데이터로 사용을 했고 그 모바일 로봇, 움직이는 로봇 같은 경우에는 라이더가 그 앞에 장착이 되어 있어서 라이더에서 앞에 장애물이 좀 더 가까워지면은 거기에서 이제 멈출 수 있게. 근데 여기에서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줘서 장애물이 부딪히면은 마이너스를 줘서 다음번에는 그 근처까지 가면은 이제 더 이상 가지 않게 그렇게 계속해서 로봇을 훈련시키는 그런 강화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 질문 있으시면 이어서 해주시고 한 질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박사님, 한 교수님 이제 제가 네. 또 할까요? 그러면은 원석님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사실은 그 AI를 전공하신 거로 전 이제 보고 있는데, 그 AI를 통해서 사실 로봇들이 뭔가 명령을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 로봇의 명령 체계가 논리적이면 논리적일수록 너무 오류를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로봇에게 명령을 주는 체계가 AI로 이제 완전히 이제 탈바꿈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로봇계의 어떤 분위기란 말이죠. 그런데 AI 하시는 분들은 그 너무 이렇게 모델을 만드는 것에만 막 심취해 계시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언슈퍼바이즈드로 막 데이터 없이 뭐 만들어내는 모델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측면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원성님께 좀 뭐 당부라던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으면서 질문을 드리고는 거는 뭔가 이 자기 모델을 통해서 로봇에게 직접적인 명령을 주는 이런 행위들, 몇 가지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가, 또는 로보틱스와 정말 직접적인 협업을 통해서 직접적인 명령을 내려주려고 하는 그런 활동들이 있는가, 없으면은 원성님께서 좀 해주실 의향은 없는가, 여기까지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 인공지능 분야도 이제 점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델 성능에 일단 되게 집착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지의 그 물체 인식을 뭐 성능을 몇 프로 냈다, 뭐 0.1% 또 올렸다, 이런 식으로 막 집착을 하다가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블랙박스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러한 뭐 아웃풋이, 그러니까 출력이 나왔을 때 이 출력이 맞을 뭐 확률에 대해서도 이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렇게 학습된 모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 모델을 가지고, 이것도 또 모델일 것 같긴 한데, 그런 모델을 로봇에 적용한다면 좀 더 그 모델의 그 로봇의 행동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있고, 또 이런 너무 논리적이지 않으면서 좀 더 확률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거기서 얻어지는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되는 또 모델이 되겠지만, 그런 모델이 또 적용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해양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재미있는 질문이네요. 그 얘기가 한 교수님이 얘기하는 게 꼭 한 40년 전에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설계하는 사람은 설계 지 맘대로 하는데 직접 매니팩처링에 가면은 매니팩처링의 문제를 이해하고 설계를 하는지 그 얘기거든요. 머리로 자기가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움직이는 데서 문제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모델링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한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네요. 아, 오늘 재밌는 표현이 나왔네요. 네, 이경준 팀장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 주제인가요? 아니면 아무거나 질문도 되나요? 아무거나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은 이제 번외 편입니다. 잠깐 중간에 녹화하는. 알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그 덴마크 가서 교수님들 꼬실 때 그 올보르그 대학 교수님께서 그 대학 그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잠깐 만났었는데 저희가 그때 때마치 김치를 들고 있었어요. 근데 김치를 되게 탐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치를 주는 조건으로 이 사업에 참여를 이제 꼬시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 가보니까 김치 되게 많이 찾으시나요? 어떠세요? 네, 안 그래도 교수님이 이제 점심시간에 저희가 그룹이 다 같이 밥을 먹는데, 여러 번 물어보셨어요. 김치 담글 계획이 있니? 너 김치 담가서 먹니? 아니면 사서 먹니? 근데 저도 김치를 막 직접 담가서 먹을 정도로 음식을 잘하는 편은 아니어서, 그래서 아시안 마켓에 김치가 있다. 가서 사서 드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교수님이 몇 번이나 이제 갈비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사이먼 교수님께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여기 있는 동안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랑 저희 가족들이 불편하지 않게 또 굉장히 많이 보살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덴마크 문화는 이제 그런 문화가 아니지만 너무 부담 가지시지 말아라. 근데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해서 드리고 싶다. 이렇게 갈비를 소스에 재워서 드렸거든요. 근데 그 빈통을 주시면서 너무 감사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3번이나 저한테 와서 너무 맛있게 먹었다. 너 덕분에 어제 내가 가족들과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다. 근데 나 매운 것도 좋아하는데 김치도 담글 계획이 있니?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한번 담가서 드릴 예정이에요. 네, 김치 정말 좋아하세요. 네. 안 교수님, 마지막 질문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미인준 연구원한테 질문. 네네. 될까요? 한 교수님 먼저 하시고 그럼 장 교수님 마무리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아니, 하세요. 인준 학생 앞으로 이제 졸업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랬을 때 그 글로벌 과제를 통해서 뭔가 자기 인생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느끼시는지, 아니 느꼈다면은 어떤 면에서 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사실 저희가 글로벌 과제가 아니었으면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을까 싶어요. 사실 미국에 나가서 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한다는 것 자체, 그 경험하는 것 자체가 되게 사실 저한테 있어서 되게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때문에 저는 사실 6개월 동안 되게 짧게 갔다 왔지만 거기서 집을 구하고 또 다른 해외 연구원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교수님들을 만나면서 되게 울타리 밖에 있는 뭔가 제 여태까지는 우물안 개구리였다면은 살짝 바깥에 나갔다 온 개구리가 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경험이 되게 좀 나중에 있어서 제 선택에 있어서 해외를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된다던가 아니면 미래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UCLA에 갔다 왔던 경험 바탕으로 해외에서도 충분히 뭔가 연구를 더 할 수 있고 아니면 다양한 사람들의 인맥을 통해서 제가 뭔가 더 선택할 때 더 좋은 방향성으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장 교수님 마지막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보다는 아마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었어요. 저도 이제 연구 교수를 한 지가 30년이 지났지만은 우리나라 연구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아까 김원석 학생도 지적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런 문제가 있죠. 우리가 그 주어진 연구를 하기 위한 형식에 너무 집착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협업이 좀 부족해요. 항상 자기 분야는 열심히 하지만은 어떤 연구든 로봇 보세요. 다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
머리하고 팔하고 하여튼 모든 게 다 연관이 되는데 연관된 다른 교수, 다른 연구실, 다른 나라 이렇게 협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상하게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렇게 협업을 한 것도 부족하지만은 정말 자기 분야를 끝까지 하는 거하고 두 가지가 부족한 것이 일본의 문제하고 비교한다면 일본이 노벨상을 많이 나오지만은 우리가 왜 연구력이나 더 열심히 한데 노벨상이 안 나오냐면은 그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끝까지 자기 연구를 하고 싶은 데 끝까지 가보게 만들어져 있지 않은 시스템. 뭐 이건 국가가 이게 문화와 모든 게 연관되는 거죠. 두 번째는 연구소하고 학교, 대학하고 또 다른 나라의 연구소와 또는 산업체하고 이렇게 협업을 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이 문화가 안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분야의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노벨상이 부족하지, 안 나온 이유가 아마 그러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이 요번에 나가가지고 이 넓은 데서 다른 문화에서 물론 그것이 무조건 우리보다 다 우월한 건 아니죠. 특징이 있는 거죠. 그 좋은 점을 잘 봐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서로 협업하고 또 쉽게 돈 따라가지 말고 형식 따라가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끝까지 연구하는 그러한 과학자들이 한번 됐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그 전공에 관련된 얘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교수님들 잠시 또 참가자로 잠시 모셨다가, 그리고 저 해외 여행, 이제 후배들 위한 그 해외 여행, 해외 가기 위한 팁들 그 코너를 진행을 하고요. 그러고 마무리, 이제 인사말 하실 때 다시 모셔서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아까처럼 세 분만 남기고 교수님은 잠시 관전 부탁드리겠습니다.